강성하던 당나라는 8세기에 이르러 안사의 난으로 크게 몰락하기 시작했다. 반란군과 위구르의 원군은 당의 온 국토를 황폐화시켰고, 난이 일어난 8년 동안에만 당시 당나라 인구의 7할에 해당하는 약 3,600만 명의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다. 난이 진압된 이후에도 환관과 절도사들이 갖은 횡포를 부리니 이에 못 이긴 수많은 농민들은 고향을 떠나 산속으로 흩어졌다. 이 시기 성정이 담백하기로 유명한 마증이라는 거사가 있었다. 그는 어지러운 세상에 염증을 느껴 재산을 모두 정리한 뒤 하인 하나만을 대동하여 좋은 산천을 찾아 천하를 유람하였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니 그는 험준한 산도 쉽게 오를 수 있게 되었고, 들짐승과 마주쳐도 잘 대처할 수 있는 재주가 생겼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괴상한 꿈 하나를 꾸게 되었다. 불교의 나한 중 한 사람인 빈두루가 나타나 그에게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이었다. 남쪽에 불이 있는 봉우리에서 나를 찾아라. 그는 처음엔 이를 헛꿈으로만 여겼으나 꿈이 몹시 생생한 데다 이후로도 같은 꿈을 연달아 꾸게 되니 이를 가볍게만은 여기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다 상중이란 땅을 지나다 추경봉이라는 곳에 아름다운 사찰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는 봉우리의 이름을 듣고 문득 빈두루의 말이 떠올랐다. 추경은 중국의 전설에서 전하는 남쪽과 불을 상징하는 신의 이름인데다 그 봉우리에 사찰까지 있다고 하니 그는 그곳에 마땅히 가볼 만하다 여겨 인근 마을 사람들에게 가는 길을 물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에게 길을 알려주지 않으려 했다. 그곳엔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추경봉의 사찰이 아름답기로 이름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그곳에는 요망한 범이 하나 사는데 어찌나 사나운지 그 봉우리에 갔다가 놈에게 잡아먹힌 사람만 좋기 수십은 됩니다.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살아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요. 이에 마증이 말했다. 그런 것이라면 걱정 없소. 천하의 산천을 두루 누비기를 여러 해 산마다 범은 있으나 내가 해를 당한 적은 없소이다. 그러자 마을 사람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 산의 범은 보통 범이 아니외다. 요사스러운 재주를 가진 데다 창귀들 또한 여럿 거느리고 있어 당신의 재주가 아무리 뛰어난들 소용이 없을 것이요. 이에 마증이 물었다. 창귀가 무엇이오? 그러자 주민이 답답하다는 듯 말했다. 이는 범의 종노릇을 하는 귀신인데 범에게 잡아먹힌 사람은 저승에 가지 못하고 모두 창귀가 된다오. 놈들은 요망한 술수로 산을 넘는 사람들을 유인하여 저들의 주인의 먹이로 바친다오. 마증은 이런 괴이한 이야기에 두려움이 생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꿈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강해졌다. 범과 창귀가 아무리 모진다 한들 산 아래 감투 쓴 자들만 하겠소. 난 괜찮으니 어서 알려주시오. 마증이 이렇듯 확고하게 나오자 마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는 듯 멀리 떨어진 봉우리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보이는 것이 추경봉이요. 그 꼭대기에 오르면 사찰이 나올 것이요. 이에 마증은 마을 사람에게 살해한 뒤 곧바로 길을 나섰다. 산길을 조금 지나 추경봉에 이르니 그 기운이 몹시 묘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을 사람의 말과는 달리 호랑이는커녕 작은 짐승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없었다. 그렇게 그가 하인과 함께 좌우를 번갈아 살피며 조심스럽게 산길을 오르니 오래지 않아 과연 사찰 하나가 나왔다. 절은 작지만 정갈하고 잠옷 엄숙하였는데 높은 불탑 하나와 불당이 세워져 있었다. 그는 인기척을 내어보았지만 절에는 아무도 없는지 나와보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마증은 불당으로 가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불당 안에는 꿈에서 보았던 빈두루상이 모셔져 있었다. 간밤에 꿈자리가 좋더니 오늘 귀한 손님이 오셨군요. 갑작스러운 말소리에 마증이 뒤를 돌아보니 웬 노승 하나가 서 있었다. 그는 눈이 온 듯 하얗게 샌 눈썹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이에 맞지 않게 커다란 몸집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마증이 인사를 하며 하루 묵어갈 것을 청하자 노승이 말했다. 머물다 가시는 것은 좋으나 지금 마침 양식이 떨어져 두 분의 몫을 사오셔야 할 듯합니다. 번거롭겠지만 하인을 시켜 마을에서 죽과 소금을 사오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이에 마증은 노승의 말에 따라 하인을 산 아래로 내려보내고는 자신은 불당에 들어가 빈두루상의 이곳저곳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특별한 점을 찾지는 못하였다. 이에 마증은 허탈해하며 하인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인은 날이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던 찰나 누군가 급히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에 마증이 나가보니 뛰어 올라오는 사람은 그의 하인이 아닌 웬 허름한 차림의 남자였다. 그는 마증을 발견하고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혹시 사내 놈 하나가 이리로 오지 않았소? 보지 못했소. 댁은 누구시오? 그러자 남자가 말했다. 나는 산을 떠돌며 사는 마소라는 사람입니다. 방금 전 아들과 어둑한 숲을 지나다 요사스러운 범 하나를 만났는데 놈이 사람을 잡아먹는 것을 보고 정신없이 도망치다 그만 아들과 떨어지게 되었소. 이에 마증은 산에서 범이 나왔다는 말에 깜짝 놀라 그에게 물었다. 이 산에서 범이 나왔단 말이오? 범에게 해를 당한 자의 차림새가 어떠하였소? 그러자 마소는 이에 대답하려다 마증 뒤에 무언가를 보더니 갑자기 말하기를 멈추었다. 새로운 손님이 오셨습니까? 말소리에 마증이 뒤를 돌아보니 언제 왔는지 노승이 그들 앞에 서 있었다. 이에 마증이 말했다. 제 하인이 한참 동안이나 돌아오지 않는데 산에서 범을 만난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그러자 노승이 얼굴에 옅은 노기를 띄우며 말했다. 이 산엔 호랑이는커녕 승냥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산 아래 사람들이 하는 망령된 소문을 믿지 마십시오. 그러고는 소매를 떨치고 불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스님이 사라지자 마소가 나지막히 말했다. 저자가 그 호랑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방금 전 저자의 입가에 피가 묻은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하인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날이 완전히 저물자 마증은 마소를 조용히 불당으로 불러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고는 물었다. 아까 본 사람에 대해 자세히 말해보시오. 그렇게 마소의 말을 들어보니 잡아먹힌 사람의 차림새가 마증의 하인과 같았다. 이에 마증이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하는데 마소가 이어 말했다. 놈은 그 사람을 잡아먹은 뒤 가죽을 벗고 승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아까 그 노승이 호랑이가 사람으로 둔갑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마증이 혼란스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돌연 밖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에 크게 놀란 마증이 문틈 사이로 밖을 보니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불당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호랑이는 이내 불당의 문으로 달려들더니 머리로 문을 들이받았다. 마증은 기절초풍하며 문에서 떨어졌고 범은 몇 차례나 들이받으며 문을 부수려 들었다. 이에 마증과 마소는 몸이 굳고 정신이 아찔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남쪽에 불이 있는 봉우리에서 나를 찾아라. 이때
문득 꿈의 내용이 생각난 마증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향을 피워 꽂고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빈두루상을 향해 절을 올리며 빌었다.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으니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가 그렇게 여러 번 절을 올리자 마소도 그의 옆으로 다가와 함께 빈두루상을 향해 절을 올렸다. 그러자 갑자기 빈두루상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인인으로 하여금 우물의 난간을 넘어뜨리게 하라. 특진의 쇠뇌가 연못에 닿으면 장군의 심장을 쏠 수 있으리라. 이에 마증과 마소는 몹시 놀랐지만 호랑이가 아직 문을 부수려 하기에 절하며 빌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자 무슨 일인지 호랑이가 이내 문을 들이받기를 멈췄다. 조심스레 밖을 보니 호랑이는 사라지고 없었다. 이에 한숨 돌린 마증은 마소에게 말했다. 형의 말대로 늙은 중이 범으로 변한 것이 분명한 것 같소. 그러자 마소가 다급하게 말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으나 놈이 물러갔으니 이 틈에 얼른 산 아래로 몸을 피합시다. 마증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어제 내 하인이 당하는 것을 봤다 하지 않았소. 섣불리 이곳을 떠난다면 꼼짝없이 놈의 먹잇감이 될 것이오. 그러고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어 말했다. 조금 전 빈두루상에서 난 기이한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소. 그 말을 따라보는 것은 어떠시오? 이에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빈두루상이 한 말의 의미에 대해 의논하기 시작했다. 인인은 호랑이가 변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우물의 난간을 넘어뜨리라는 것은 놈을 우물에 떨어뜨리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침 이 사찰에는 우물이 있으니 내일 놈이 중으로 변해 있을 때 유인하여 없애는 것이 좋겠소. 그렇게 두 사람은 계책을 짠 뒤 혹여나 범이 다시 나타날까 하는 마음에 뜬 눈으로 주변을 살피며 밤을 지새웠다. 그러다 날이 밝자 누군가 불당의 문을 두들겼다. 젊은이들, 일어나 죽을 드시오. 그제서야 두 사람은 조심스레 밖으로 나와보았다. 다행히도 간밤에 나타난 호랑이는 보이지 않았고 노승만이 있을 뿐이었다. 두 사람은 짐짓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노승에게 인사를 한 뒤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죽의 출처도 묻지 않고 노승이 사라지기만을 기다렸다가 은밀히 계책을 짰다. 어둑한 숲과 밤에만 호랑이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놈은 어두운 곳에서만 범으로 변하는 것 같소. 지금은 노승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 내가 그를 우물로 유인하겠소. 그러고는 마증은 우물가 근처를 얼쩡거리다 갑자기 소리치며 노승을 불렀다. 스님, 이곳에 웬 사람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에 노승이 우물가로 다가왔다. 노승이 우물 안을 들여다보자 두 사람은 일제히 노승을 밀쳐 그를 우물 속으로 떨어뜨렸다. 노승은 어두운 우물 속으로 들어가자 본 모습을 드러냈다. 범은 거칠게 앞발을 휘두르며 우물벽을 타고 올라오려 했다. 이에 놀란 두 사람은 우물가 옆에 큰 바위를 들어올려 범의 머리 위로 떨어뜨렸다. 바위에 맞은 범은 크게 포효하며 깊은 우물 아래로 떨어졌다. 놈이 언제 다시 올라올지 모르니 어서 산을 내려갑시다. 두 사람은 범이 금세 따라올까 두려워 올라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통해 산 밑으로 내려갔다. 얼마나 내려갔을까? 한 계곡에 이르러 누군가 그들을 불러세우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멈추시오! 이에 두 사람이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곳을 보니 웬 사냥꾼 하나가 높은 울타리 위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앞에는 내가 설치한 함정이 있으니 더는 나아가지 마시오. 이에 마증이 외쳤다. 우리는 지금 범에게 쫓기고 있소이다. 서둘러 산을 빠져나가야 하오. 그러자 사냥꾼이 말했다.
이 길로 산을 내려가려면 한참은 멀었으니 오늘 안으로 내려갈 수 없을 것이오. 일단 이곳으로 올라와 하루 몸을 숨기고 가시오. 이에 두 사람은 사냥꾼의 말을 옳게 여겨 나뭇가지를 붙잡고 울타리 위로 올라갔다. 그때 울타리 아래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리!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에 마징이 아래를 내려다보니 소리치는 자는 그의 하인이었다. 여기 있었구나. 어찌 된 일이냐? 하인이 말했다. 저 요망한 놈의 말에 혹하시면 안 됩니다. 저자는 지나가는 사람을 유인해 해치는 도적입니다. 그러자 함께 올라가던 마소가 말했다. 저자의 말을 듣지 마시오. 어제 범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이에 마증은 마음속에 깊은 의심이 일어 울타리를 마저 오르지도 다시 내려가지도 못하게 되었다. 그때 하인이 말했다. 범이라니, 저자의 말은 거짓입니다. 이 산엔 짐승이 없다고 어제 노승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증은 순간 모골이 송연하여 급히 울타리 위로 올라갔다. 그 이야기를 할 때 너는 이미 절에서 내려간 지 오래였다. 내 놈의 정체는 무엇이냐? 그러자 하인은 말없이 숲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저놈은 창귀요. 범을 죽이기 전까지 저런 놈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요. 마증은 숨을 고르고는 사냥꾼에게 물었다. 선생은 어떤 연유로 이런 깊은 산속에 계십니까? 그러자 사냥꾼이 이를 갈며 말했다. 이 산의 요망한 범에게 내 처자식을 모두 잃었소이다. 놈의 사지를 찢어 죽이고자 쇠뇌를 설치하고 기다리고 있었소. 특진의 쇠뇌가 연못에 닿으면 창군의 심장을 쏠 수 있으리라. 그 말을 듣고 무언가 생각이 난 마증은 사냥꾼에게 물었다. 선생의 함자가 어떻게 되시오? 내 이름은 진이고 성은 우시오. 이에 마증이 속으로 생각했다. 특진과 우진의 글자가 서로 비슷하니 빈두루가 말한 특진은 필시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겠구나. 생각을 마친 마증은 사냥꾼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설명해주는 한편 마소에게도 자신이 생각한 바를 말해주었다. 여기서 말하는 장군이 어제 보았던 요망한 범을 이르는 것 같으니 이분의 쇠뇌를 이용하면 놈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소. 사냥꾼이 물었다. 그 말에 따르면 내 쇠뇌가 연못에 닿아야 하는데 이런 가파른 산 속에서 연못을 어떻게 찾는단 말이오? 그렇게 두 사람이 이리저리 생각해보며 의논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마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에 마증이 그의 얼굴을 보니 그의 낯빛이 몹시 좋지 못했다. 왜 그러시오? 그때 울타리 아래에서 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에 아래를 내려다보니 이 깊은 산속에서 어찌 들어왔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걸어오고 있는데 그 수가 좋기 수십은 되어 보였다. 그들은 남녀노소가 고루 섞여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있었는데 기이하게도 그 중엔 승복을 입은 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울타리 아래에 이르자 대뜸 큰 소리로 성을 내며 아우성쳤다. 어떤 놈이 감히 우리 장군 앞에 이런 것들을 펼쳐놓은 것이냐? 그러고는 일제히 함정으로 달려들어 설치된 쇠뇌를 모두 발사시키고는 깔깔대며 숲으로 사라졌다. 마증은 쇠뇌가 모두 발사된 것을 보고 조급해하며 사냥꾼에게 말했다. 창귀들이 우리를 봤으니 머지않아 범이 이쪽으로 올 것이오. 그 전에 어서 쇠뇌를 준비합시다. 이에 세 사람은 급히 내려가 다시 쇠뇌를 설치했고 서둘러 울타리 위로 올라갔다. 그때
어디선가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아버지. 이에 마소가 화들짝 놀라 올라가기를 멈추고 소리가 나는 곳을 찾으며 말했다. 어제 잃어버린 내 아들의 목소리요. 아들아, 이쪽으로 오너라. 하지만 그의 아들은 이를 듣지 못하였는지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다. 아버지. 이에 마소는 급히 울타리 밑으로 내려가려 했다. 마증이 그런 그를 붙잡으며 말했다. 아까 있었던 일을 잊었소. 이는 창귀의 소행일 것이오. 마소가 팔을 거칠게 뿌리치며 말했다. 이건 놓으시오. 내 아들이 범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단 말이오. 그러고는 마증의 손을 뿌리치고 울타리 아래로 내려갔다. 그때 범이 뛰쳐나와 마소의 목덜미를 물었다. 범은 그의 목을 문 채 그의 몸을 사정없이 휘둘러댔다. 마소는 힘겹게 발버둥 쳤지만 빠져나올 수 없었고 그의 숨은 점점 끊어져 갔다. 이에 사냥꾼이 쇠뇌를 쏘려 했으나 쇠뇌를 다시 설치한 바람에 화살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마증과 사냥꾼은 이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범이 장치를 건드리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이미 창귀들이 그 위치를 알려주었는지 범은 그 근처를 아슬아슬하게 피해 움직일 뿐이었다. 마증은 빈두루의 말을 필사적으로 되뇌이며 머리를 쥐어짰다. 특진의 세뇌가 연못에 닿으면 장군의 심정을 쏠 수 있으리라. 연못에 닿으면 그때 마소가 힘겹게 팔을 뻗더니 쇠뇌가 이어진 장치를 건드렸다. 수많은 쇠뇌가 범과 마소의 몸에 날아와 꽂혔고 범은 굉음을 내며 쓰러졌다. 마소 또한 범과 함께 온몸에 화살이 박혀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졌다. 마소의 이름인 소가 연못을 뜻하는 글자이니 그의 몸에 쇠뇌가 닿아야 마침내 범이 죽는 것이었구나. 그때 어디선가 슬피 통곡하는 소리가 울려왔다. 아까 보았던 사람들의 무리가 범의 시체를 둘러싸고 모여앉아 구슬피 울고 있는 것이었다. 누가 우리 장군님을 죽였단 말이냐? 이를 본 마증은 몹시 노하여 그들을 보고 크게 꾸짖었다. 너희를 대신해 범을 죽여 복수하였거늘 감사하지 못할 망정 슬퍼하며 통곡을 하다니 어찌 이리 더 어리석은 것이냐. 그러자 그들이 일제히 울타리 위에 마증을 올려다보았다. 그러고는 이내 통곡하기를 멈추더니 그에게 절하며 말했다. 선생의 말씀을 들으니 비로소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간사한 범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은 앞다투어 범의 시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고는 서서히 어디론가로 사라졌다. 조선 정기 한양 백악산 자락의 어느 서당, 한 선비가 문을 열어놓고 글을 읽고 있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해는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다. 선비는 잠시 글 읽기를 멈추고 가만히 석양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창문 사이로 맡아본 적 없는 끔찍한 냄새가 들어와 코를 찔렀다. 이에 자리에서 일어나 밖을 살피니 저 너머 집 모퉁이에 무언가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기다란 감색 옷을 발까지 늘어뜨리고 머리카락을 바닥까지 들이온 누군가였다. 누구시오? 선비의 물음에도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 바람이 불어오자 참을 수 없는 노린내가 다시 한번 코를 비틀었다. 가만히 있어도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의 악취였다. 선비의 흐릿한 시야에 그것에 눈이 들어왔다. 고리처럼 빛나는 두 눈은 그를 뚫을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앞으로 와라. 선비는 정신을 부여잡으며 미동도 않는 그것을 무겁게 꾸짖었다. 내가 만약 도적이라면 우리 집엔 아무 물건도 없다. 만약 귀신이라면 사람과 귀신의 길은 다른 법이니 속히 떠나거라. 선비가 말을 마치자 돌연 찬바람이 불었다. 그러자 형체는 사라지고 향한 곳을 알 수 없었다. 후각은 인간의 오감 중 가장 예민한 감각이다. 보이는 것은 숨기기 쉬워도 냄새를 숨기긴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이런 냄새와 관련해 기이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바로 귀신을 냄새로 구별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귀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되지만 평범한 사람들도 귀신과 가까워지면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한다. 사람이 죽으면 그 마지막 죽음의 냄새가 영혼에 배기 때문이다. 이러한 귀신의 냄새를 귀치라고 한다. 귀치에 대한 기록은 조선시대 때부터 존재한다. 앞선 이야기는 조선 중기의 문신 유몽인이 쓴 어우야담에 기록된 것으로 조광조가 사사받자 벼슬을 단념하고 응거했다는 성수침이라는 인물이 북악산의 서당에서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귀신을 목격했다는 기이한 이야기다. 괴력난신을 배척한 유자가 이런 이야기를 전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기록이 이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은 인조시대 경기도 관찰사를 지낸 정백창이라는 인물이 남긴 이야기다. 그가 젊었을 적 암자에 들어가 공부를 할 때였다. 그날 그는 여느 날처럼 법당 한 구석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곳은 승려들의 말소리를 피해 그가 종종 피신 오는 곳으로 불가의 의무를 보관하는 굴 앞에 놓인 작은 공간이었다. 그렇게 책을 읽은 지 2시경쯤 되었을까. 불현듯 코를 찔러오는 악취에 그는 책을 놓치고 말았다. 시야에 책이 사라지고 대신 앞쪽에 있는 굴 속이 보이자 그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하였다. 굴 안에서 누군가 가만히 엎드려 그를 빤히 노려보고 있는 것이었다. 섬뜩한 청홍빛을 띠는 정체불명의 형체는 눈은 튀어나오고 코는 찌그러졌으며 입꼬리는 귀에 닿고 머리카락은 날개처럼 위로 솟아 있었다. 더불어 그것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란 살면서 맡아본 적 없는 끔찍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었다. 그는 두려움에 오금이 저려왔다. 하지만 짐짓 태연자약하며 떨어진 책을 주워들고 다시 읽는 채를 하였다. 그러자 요기는 나아오지도 물러나지도 않고 한참 동안이나 그를 노려보았다. 조금 후 승려 한 사람이 법당 안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계셨습니까? 이에 선비는 그제야 가만히 눈을 들어 굴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그 안에 있던 형체는 뒷걸음질하며 천천히 구멍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리고 그 모습과 함께 냄새도 자취를 감추었다. 이 이야기뿐 아니라 조선 중기의 함경북도 일원에서 사또들이 부임하는 족족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또한 이 냄새 귀신의 소행이었다 전해진다.
이 사건은 조선 후기의 문신 임방이 자신의 책 천예록에 기록한 것인데, 그는 이러한 냄새 귀신을 일컬어 쥐생이라 하였다. 냄새쥐, 재앙생, 즉 냄새나는 재앙이라는 이름의 이 귀신은 믿기 어려울 정도의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형체는 안개와 같다 전한다. 형체가 뭉쳐 커다란 덩어리를 이루어 냄새로 사람을 해치고 빛을 내뿜는 두 눈을 가졌다고 전한다. 그렇다면 이 쥐생은 무엇으로부터 생겨난 것일까? 다음은 그 원인을 유추할 수 있는 천예록의 또 다른 기록이다. 조선 전기, 나라가 태평할 때에 이름난 재상인 하연은 금천에 별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후손들은 하연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곳에서 대대로 살았다. 하루는 그 집 여종이 곡식가루를 내오고자 오랫동안 다락에 있던 항아리를 꺼냈다. 그리고 그 뚜껑을 열었는데 그녀는 안에 든 것을 보자마자 정신을 잃고 말았다. 사람들이 가보니 항아리는 마치 살아있는 것이 든 듯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다. 이에 집안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항아리를 던져 바닥에 깨트려 버렸다. 그러자 깨진 조각들 사이로 웬 흉측한 물체가 스멀스멀 기어나오기 시작했다. 본 적 없이 기괴한 생김의 뱀이었다. 그 길이가 어찌나 긴지 놈의 몸뚱이는 항아리 조각 사이에서 끝없이 흘러나왔다. 놀란 집안 사람들은 장대를 들어 뱀을 마구 때려 끝내 죽여버렸다. 그리고 장작을 쌓아 흉측한 뱀의 시체를 올리고 불을 붙였다. 그러자 기이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뱀의 시체가 올라간 장작 더미에서 지독한 악취가 올라오더니 안개가 집안 가득 퍼지는 것이었다. 그 안개에 닿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피거품을 물며 쓰러졌고 집안 사람들은 끝내 모두가 죽고 말았다. 그렇게 그 집은 흉가가 되어 버려지게 되었는데 오래지 않아 저절로 불이 일더니 온통 타버리고 빈터만 남게 되었다. 그곳은 지금도 흉가터로 전해져 사람이 살지 않는다. 이렇듯 쥐생은 원한을 품은 사람이나 짐승이 죽으며 냄새를 띤 귀신이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성수침의 일화로부터 정백창의 이야기, 함경도 일원의 사건까지 수백 년을 두고 등장하는 이 기이한 귀신의 목격담은 한 가지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다. 바로 목격하는 사람마다 그 냄새를 다르게 설명한다는 것이다. 성수침은 그 냄새를 노린내가 난다 회고했고 함경도의 원은 고기 썩는 냄새라 했다. 그렇다면 이렇듯 이 귀신이 생김새는 같되 그 냄새가 달랐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예로부터 전해지는 귀신의 냄새에 대한 이야기로 유추할 수 있다. 알려지기로 귀신은 저마다의 냄새를 간직한다고 한다. 그들이 죽을 때의 냄새가 영혼에 배어드는 것이다. 예컨대 칼에 맞아 죽은 귀신은 피비린내가 나고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은 하수구 냄새나 수채 냄새가 나며 복상사한 사람은 땀 냄새가, 목이 졸려 죽은 사람은 지린내를 풍긴다고 한다. 또 구린 냄새와 단 냄새는 각각 역병과 무엇인가에 부딪혀 죽은 귀신의 냄새라고 한다. 이렇듯 원한 품은 귀신은 각자의 최후의 냄새가 영혼에 배어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그 냄새를 풍기게 되고 사람들은 이를 통해 그 사람의 최후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귀치는 귀신의 최후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이자 사자가 내는 마지막 목소리라는 것이다. 조선시대 기록되었던 쥐생들은 지금도 어딘가를 떠돌고 있을까? 어디선가 정체불명의 냄새가 난다면 그곳은 쥐생이 머무는 곳일지도 모른다. (9세기) 초 무너져가던 당나라는 헌종 즉위 후 마지막 힘을 발산한다. 헌종은 각지의 절도사들을 모두 토벌하여 당의 마지막 전성기 원화중흥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개혁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 끝없이 일어나는 전란에 백성들의 고통은 극에 달했고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 죽음 뒤에 묻힌 수많은 원한과 원통함 때문일까? 이 시기 당나라 각지에서는 믿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곤 하였다. 때는 9세기 초 당나라 시대. 당의 황제 헌종이 왕승종의 군벌을 정벌할 때였다. 한 번은 항양 땅에서 반란군 한 갈래를 도벌하여 장수 마봉충과 30여 명의 적군 군사들을 사로잡았다. 이들은 수도로 압송되었고 헌종은 곧장 이들을 참수할 것을 명했다. 이에 30여 명의 반란군은 모두 목이 떨어져 나갔다. 그 무렵 왕충원이라는 광군 병사가 있었는데 그는 얼마 전 함께 광군에 있던 동생을 항양의 반란군에게 잃은 바 있었다. 항양의 반란군 포로들의 처형 소식을 들은 그는 곧장 칼을 차고 형장으로 달려갔다. 이윽고 포로들의 시체 앞에 이르자 왕충원은 피눈물을 흘리며 칼을 뽑았다. 그리고는 그중 대장인 죽은 마봉충의 가슴을 갈라 심장을 꺼내고 허벅지 살을 잘라 이를 씹어먹었다. 형제의 원수, 너는 저승에도 편히 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날 밤 왕충원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밤중 누군가 그의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어보니 칠흑 같은 어둠 속 웬 본 적 없는 사내가 말없이 서 있었다. 누구냐? 그러자 사내는 대꾸도 없이 갑자기 자신의 웃옷을 풀어헤쳤다. 왕충원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사내의 가슴팍은 칼로 갈라져 있고 그 안의 심장은 도려내져 있었다. 그는 왕충원이 도륙했던 마봉충의 귀신이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심장을 도려내고 살을 베어갔는가? 귀신을 마주한 왕충원은 두려움에 눈앞이 캄캄해졌으나 이내 끓어오르는 분노가 두려움을 삼켰다. 그는 귀신을 크게 꾸짖었다. 내 동생은 너희 항양의 반란군에게 참혹하게 죽임당했다. 이에 정당하게 원수를 갚은 것이거늘 어찌 나를 탓하느냐? 그러자 귀신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항양의 도적이며 나라의 죄인이다. 이에 죽음으로 벌을 받았다. 하지만 내 동생이 항양군에게 살해된 것은 항양의 지도자에게 책임이 있는 일이고 내가 직접 내 동생을 죽인 것도 아니다. 그런데 내가 무턱대고 나에게 복수를 하다니 이것이 어찌 옳은가? 너는 아비와 자식의 죄조차 서로 미치지 않는다는 말을 듣지 못했는가? 내가 이처럼 마구잡이로 원수를 갚는다면 너의 원수는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게다가 황제조차 내 목을 자르긴 했어도 이 몸에 붙여주었거늘 어찌 너는 내 살을 가져가 버릴 수 있는가? 그로 인해 나는 저승으로도 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다. 내 심장과 허벅지 살을 돌려주어야 이 원한이 비로소 풀릴 것이다. 귀신의 말이 구구절절 앞뒤가 맞지 않는 데가 없었으니 왕충원은 크게 당황하여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궁색한 기세를 짜내어 말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 말이 옳다. 하지만 내 심장과 허벅지 살은 이미 내가 먹어버렸으니 돌려줄 수 없다. 대신 내 제사를 지내 저승의 여비로 만냥의 돈을 내어주겠다. 만족하겠느냐? 하지만 마봉충은 이를 갈며 같은 말을 반복했다.
내 심장과 허벅지살을 돌려주어야 이 원한이 비로소 풀릴 것이다. 그러더니 귀신은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다. 다음날 왕충원은 지난날의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불길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성사라는 사찰을 찾아 술과 음식을 차리고 마봉충의 원혼을 달래는 의식을 치러주었다. 그러곤 만관의 종이돈을 태워 그에게 바쳤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왕충원은 말과 행동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또 이상하게 한쪽 허벅지가 야위어 가다 마침내는 뼈만 앙상하게 남기에 이르렀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날뛰었고 같은 말을 반복했다. 황제조차 내 목을 몸에 붙여주었거늘 어찌 너는 내 살을 가져가 버릴 수 있는가? 그러다 그는 결국 가슴을 움켜쥐고선 외마디 비명과 함께 쓰러져 버렸으니 귀신을 본 지 보름도 되지 않아서였다. 사람들은 모두가 이를 죽은 마봉충의 저주라 여겼고 왕충원의 일을 거울 삼아 이후 숱한 전란 와중에도 복수의 뜻을 두더라도 반드시 신중하고 분별 있게 행해야 한다 생각했다고 한다. 비슷한 시기 회서 지방에서 오원제라는 문신이 큰 반란을 일으켰다. 황제는 진압군을 보내 난을 평정케 하였고 이윽고 오원제가 점거한 청릉성에선 큰 싸움이 벌어졌다. 이때 반란군의 우두머리 오원제의 비장 중엔 조창씨라는 장수가 있었다. 그는 앞장서 광군과 혈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런데 전투가 한창이던 중 누군가 벼랑간 내지른 창이 그의 뒷목을 찔렀다. 조창씨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정신을 잃은 채 그만 말 위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조창씨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듯 정신이 들었다. 때는 사경쯤 되어 보였는데 창칼이 부딪히는 소리와 비명이 난무하던 들판은 어느새 짐승 소리 하나 없이 고요해져 있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정막을 깼다. 정계윤, 땅을 울릴 듯 낮은 목소리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유수, 종리화. 그런데 목소리가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방에서는 이에 대답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진승, 예, 사마준, 예. 목소리는 1000명이 넘는 사람의 이름을 불렀고 각각 이에 호응한 대답이 들려왔다. 조창씨는 흐릿한 정신 속에서도 그 소리를 주의 깊게 들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은 끝까지 불리지 않았다. 호명은 동이 트기 전까지 계속되었고 이윽고 날이 밝자 목소리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그러자 뿌연 안개 같던 조창씨의 정신은 점차 또렷해지기 시작했다. 그의 목 뒤에는 여전히 창끝이 부러진 채 꽂혀 있었지만 기이하게도 힘겹게나마 몸을 일으킬 수 있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그가 누워있는 곳은 다름 아닌 지난날 혈투가 벌어졌던 전장이었다. 그의 주변은 전투로 숨진 시체들이 질비했다. 그 얼굴들을 보니
그들은 지난날 목소리가 호명한 전우들이었다. 진수, 예, 사마준, 예. 밤에 이름이 불렸던 장수들은 모두 죽어 있었다. 간밤에 호명한 이는 저승의 사자가 분명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직 조창시만이 홀로 이름이 불리지 않아 죽음을 면한 것이었다. 그는 전장 안에서의 생사도 결국 숙명임을 깨달았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조창시는 진영으로 돌아가지 않고 고향집으로 향했다. 한 달이 지나자 기이하게도 목 뒤에 찔린 상처는 씻은 듯 나았고 그는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 당나라 시대 유희양이라는 내시가 있었다. 그는 황제 헌종의 총애를 받아 큰 권력을 손에 쥐었는데 가진 힘에 비해 사람됨이 미치지 못했으니 허구한 날 사사로운 욕심만을 채우며 마구 전횡하였다. 그는 특히 한 번 의심한 건 반드시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음험하고 악랄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조정 대신들은 다만 그가 두려워 입을 닫을 뿐 속으론 그가 몰락할 날만을 손꼽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은 유희양이 늦은 밤 잠에서 깨어 뒤뜰에 있는 변소로 향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변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곳은 유희양의 방 뒤뜰에 딸려있는 개인 변소로 그 말고는 들어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유희양은 하인이 멋대로 자신의 변소에 들어간 것이라 생각하여 크게 화를 내며 강제로 문을 열려 하였다. 그런데 그때 변소 안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열지 마라. 곧 나갈 것이다. 유희양은 깜짝 놀라 문고리에서 손을 떼었다. 이는 하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어린아이 같으면서도 다 큰 사내 같기도 한 기이한 음성이었다. 그렇게 그가 놀라 굳은 채 자리에 서 있는데 조금 뒤 문이 저절로 열렸다. 하지만 문 안에는 누구도 없었다. 이에 유희양은 조심스레 발을 내디뎌 변소 안을 살피고자 하였다. 그런데 그때 무언가가 그의 발에 걸렸다. 아래를 내려다본 그는 기절초풍하여 뒤로 쓰러지고 말았다. 그의 발 밑에는 키가 한 척 정도 되는 작은 병정이 서 있었다. 갑옷을 두른 채 말을 타고 있는 작은 장수의 형상이었다. 작은 장수는 돌연 질주하듯 빠르게 달려 유희양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유희양은 놀라 급히 식솔들을 깨우고는 집안을 내달리는 괴인을 쫓게 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식솔들을 다그쳐도 끝내 병정을 따라잡을 수는 없었다. 이윽고 작은 장수는 그의 집을 빠져나가 대문 밖으로 사라져버렸다. 이후로도 유희양의 집에서는 변소에서 작은 사람이 나타나 도주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다. 이를 불길한 징조라 여긴 유희양은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겨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고 뒤뜰에 있던 변소를 부수어 버렸다. 그러자 작은 사람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불길한 의심은 도무지 씻기질 않았다. 이에 그는 병을 핑계로 궁에도 출입하지 않고 내내 집에 머무르며 그곳을 지켰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정오쯤 누군가 그의 집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어보니 웬 흰옷을 입은 젊은 여인 한 사람이 서 있었다. 그녀는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청했다. 길을 떠돌다 보니 집에서 멀리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잠시 공의 뒷마당을 빌려 머물러도 될까요? 본 적 없는 여인이 불쑥 찾아와 변소를 부순 뒷마당을 언급하니 유이양은 그녀가 필시 집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일에 관련됐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에 그는 여인을 붙잡아 사실을 주문할 요량으로 짐짓 예를 갖추며 집 안으로 안내했다. 들어오시지요. 그런데 곧 식솔들을 준비시켜 뒷마당에 들이닥쳐 보니 방금 전만 해도 있던 여인은 간데 없었다. 다만 변소가 있던 자리에 자그마한 불씨 하나가 불타고 있었다. 그것은 입이 찢어진 사람 머리의 형상이었다. 유희양은 이를 큰 재앙의 징조라 확신하였다. 그 중에서도 화마의 징조라 생각하여 곧장 여러 이름난 주술사들을 불러 불길한 기운을 씻어내게 하였다. 그런데 의식을 치른 그날 밤 유희양의 집에선 이유를 알 수 없는 큰 불이 일어났다. 불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 집을 절반이나 태우고 나서야 멈추었는데 기이하게도 오직 변소가 있던 뒷마당만은 불길이 닿지 않아 있었다. 그간 집에서 일어난 불길한 일들은 모두 그 화재의 징조였음이 분명했다. 아무리 큰 재앙이라 할지라도 이미 지나간 재앙이 사람을 해칠 순 없는 법. 집은 불타버렸지만 유희양은 몸에 생채기 하나 남지 않았고 재산도 거의 그대로 보존하였으니 이제 더는 가질 걱정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에 이유 모를 꺼림칙함이 지워지지 않았다. 필시 무언가 더 있을 텐데. 그는 고민했지만 하나의 재앙이 또 다른 재앙의 징조일 수 있다는 사실은 끝내 알지 못했다. 그해 겨울 유희양은 황제에게 실언을 하여 그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 크게 노한 헌종은 자신의 뜻에 거스른 유희양에게 극형을 내렸고 유희양은 자신뿐 아니라 온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었다. 조정의 어떤 관리들도 그를 구하려 하지 않았고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던 유희양은 입이 찢기고 목이 잘리는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 하지만 유희양은 그제야 안도했다. 네, 필시 이럴 줄 알았느니라. 역시 그건 재앙의 씨앗이었다. 문자가 생겨나기 전부터 줄곧 인류와 함께해온 전쟁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겐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큰 재앙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 때문인지 옛사람들은 천둥번개와 같은 자연재해를 두려워하며 신의 존재를 상상했듯 전쟁이 있던 시기에 기이한 현상이나 존재를 보았다는 기록을 여럿 남겨왔다. 청나라 시대의 기담집 요제지이에는 한 난민이 전쟁터에서 식인 괴물을 보았다는 기이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중국 땅을 장악한 시기 산동반도에서 우칠이라는 이가 봉기를 일으켰다. 이는 청왕조에 대한 한족들의 저항이었기에
막 제국을 수립했던 청나라는 한시빨리 혼란을 수습하고자 했다. 이에 봉기 세력을 무자비하게 진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뭇 전쟁이 그렇듯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무고한 이들 또한 희생되었다. 이 시기 산동성에는 길마다 사람들의 시체가 즐비했고 시체 썩는 냄새가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곳 시골에 살던 이화룡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전쟁이 일어나자 목숨을 건지기 위해 깊은 산속에 들어가 낮에는 청나라군의 눈을 피해 숨어있다. 밤이 되면 산 아래로 내려와 먹을 것을 구하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은 산 아래로 내려왔다가 그만 청의 대군과 마주치게 되었다. 발각된다면 붙잡혀 살해당할 것이 뻔했기에 이 씨는 급히 숨을 곳을 찾았다. 하지만 사방엔 온통 벌판만 펼쳐져 있을 뿐 마땅히 몸을 숨길 만한 곳이 없었다. 군대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이 씨는 어찌할지를 고민하다 끝내 바닥에 널브러진 시체들 사이에 누워 죽은 척을 하였다. 그는 눈을 질끈 감은 채 군대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다행히도 군사들은 그를 보지 못했는지 그 발걸음 소리는 점차 반대편으로 멀어져 갔다. 이에 이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동안 계속 눈을 감은 채 죽은 척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조금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 몸을 일으키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자신처럼 죽은 척을 하고 있었던 듯하니 이 씨는 놀라면서도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한동안을 산에 숨어 지낸 터라 산 사람을 만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군대가 완전히 떠나지 않은지라 아직 안심할 수 없었던 그는 그대로 누운 채 실눈을 뜨고서 조심스레 소리가 난 곳을 살펴보았다. 그곳을 본 이 씨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하였다. 지척거리에 몸을 일으켜 앉은 이는 그 어깨 위에 목이 달려있지 않았다. 죽은 시체가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이 씨는 바닥에 드러놓은 채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였다. 그런데 이어서 더욱 놀랄 일이 벌어졌다. 주변에 있던 다른 시체들 또한 하나둘 벌떡 몸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즐비한 시체들이 모두 허리를 세우니 벌판은 이내 시체로 이루어진 작은 숲이 된 듯하였다. 이 씨는 겁에 질려 숨조차 쉬지 못하고 이 기이한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그때 돌연 시체 하나가 벌판 너머로 고개를 돌리더니 썩어 문드러진 입술을 떼어 소리를 냈다. 들깨가 온다. 들깨가 온다. 그러자 다른 시체들 또한 이어 끔찍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들깨가 온다니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바람소리뿐이던 벌판은 어느새 시체들의 끔찍한 목소리로 가득 찼다. 시체들은 그렇게 한동안을 아우성치더니 어느 순간 일제히 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벌판이 다시 잠잠해지자 이 씨는 전전긍긍하다 이내 조심스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쓰러진 시체 더미 사이로 처음 시체가 바라보았던 벌판 너머를 살펴보니 과연 그곳에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거미처럼 몸을 숙인 채 엎드려 다가오는 기괴한 형체였는데 그 모습이 사람과 같으면서도 어찌 보면 사람 같지 않은 것이 살면서 본 적이 없는 흉측한 생물이었다. 저게 무엇란 말인가? 괴인은 빠른 속도로 이 씨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더니 시체들 사이를 이리저리 헤집고 다니기 시작했다. 이에 이 씨는 다시 자리에 누워 눈을 꼭 감은 채 괴인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잠시 후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을 보니
괴인은 죽은 사람의 시체에 머리를 박고 무언가를 개걸스럽게 우적대고 있었다. 놈은 시체의 골을 파먹고 있는 것이었다. 괴인은 시체의 머리 안에 든 것을 남김없이 먹어치우고는 그 다음 또 그 다음 시체로 자리를 옮겨 차례로 골을 파먹었다. 그렇게 점점 이 씨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니 이 씨는 겁에 질려 감히 몸을 일으켜 도주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다만 그는 시체 하나를 조심스레 들어 그 아래 자신의 머리를 숨겼다. 그 끔찍한 냄새를 견디기 힘들었으나 그는 이를 악물고 견디며 죽은 듯 괴인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괴인은 마침내 이 씨 쪽으로 오더니 한 시체의 머리를 잡아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를 발견한 듯 잡은 시체를 놓더니 서서히 이 씨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그의 머리를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이 씨는 두려움에 있는 힘을 다해 시체 아래로 머리를 숨겼다.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머리를 숨기니 괴인은 이내 그의 어깨를 놓더니 이 씨를 가리고 있던 시체를 끌어냈다. 머리가 바깥에 드러나자 이 씨는 괴인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놈은 사람의 몸에 개의 머리를 한 괴수였다. 이 씨가 살아있는 것을 본 괴수는 그의 머리를 움켜잡고 날카로운 이빨이 촘촘히 박힌 아가리를 벌려 그의 머리를 물어뜯으려 하였다. 이에 이 씨는 두려움도 있고 주변을 더듬어 돌을 움켜쥐고서는 괴물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다. 괴수는 아가리에 돌을 정통으로 맞고 부엉이와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고통스러워하였다. 그러더니 이내 비틀대며 왔던 길을 돌아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 놈은 가던 중 피를 토해내더니 이내 이 씨가 머물던 산 쪽으로 그 모습을 감추었다. 이 씨는 놈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겨 놈이 피를 토했던 자리로 가보았다. 그곳에는 날카로운 이빨 2개가 떨어져 있었는데 그 길이가 4치가 좋게 넘고 모양은 달처럼 휘어진 것이 일전에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괴인을 보고 두려운 마음에 산에 돌아갈 수 없던 이 씨는 그 길로 밤을 새워 달려 가까스로 군대를 피해 전화가 비껴간 어느 고을에 이르렀고 무사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그는 고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주워온 괴인의 이빨을 보이며 이를 아는 이가 있는지를 물었지만 그런 짐승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중국 전국시대의 병법가 울료가 말했다. 군대란 인간을 잡는 흉기요, 전쟁은 덕을 거스르는 것이며 장수는 죽음을 내리는 관리이다. 전쟁은 그 자체만으로도 재앙이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가 서로의 흉기가 되게 하고 인간성을 말살시키기 더 두려운 일일 것이다. 이 씨가 본 괴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전쟁을 겪으며 남의 시체마저 파먹을 만큼 짐승처럼 변한 이들을 빗대어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을까? 때는 1945년 해방을 앞둔 봄. 날은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했던가. 당시 조선 사람들은 해방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 일본은 자신들의 패전 소식을 철저히 은폐하였고 조선에서 마지막 한 톨까지 쥐어짜내며 패망을 늦추려는 발악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 시기 울산에 사는 한 어부가 있었다.
때는 일본이 바다의 물고기들 맞아 수탈하던 시기. 하루 종일 고기를 잡아도 잡는 족족 빼앗겨버리니 어부는 식구들과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자 밤마다 작은 배를 몰고 나가 몰래 그물질을 하곤 하였다. 그날도 그는 몰래 배를 띄워 익숙한 물길을 따라 고기를 잡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물을 풀었을 즈음 돌연 사방의 공기가 축축해지더니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잔잔히 일렁이던 바닷물은 이내 파도로 돌변하였고 그의 배를 집어삼켰다. 순식간에 일어난 재앙에 사내는 무엇을 할 새도 없이 가랑잎처럼 흔들리는 배 위에서 배점만을 꽉 붙잡은 채 그저 하늘에 살려달라 기도를 할 뿐이었다. 천지신명님, 제발. 얼마나 지났을까? 사내는 정신이 들었다. 다행히도 간밤에 배가 끝내 뒤집히지 않은 덕에 그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사방을 둘러본 어부는 절망하고 말았다. 눈을 씻고 둘러보아도 육지라곤 작은 섬 하나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다. 설상가상 해무가 짙어 하늘에 별조차 보이지 않았으니 어부는 갈 곳을 모른 채 정처 없이 물 위를 떠다녔다. 하루 또 하루가 지나고 사나흘이나 지났지만 육지는커녕 한 치 앞조차 보이지 않았다. 어부는 기력이 모두 빠져 손끝 하나 까딱하기 어려울 지경이 되었고 그는 몸을 웅크린 채 죽음을 기다렸다. 이제 끝인가? 그런데 그때 그의 배가 무언가에 걸리며 멈추었다. 어부는 힘을 짜내어 배 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배는 어느새 한 해변의 당도에 있었다. 까마귀 머리를 닮은 커다란 바위섬이었다. 살았다. 어부는 남은 힘을 쥐어짜 배에서 내려 허겁지겁 굶주림을 달랠 것부터 찾았다. 마침 해변가에는 난생 처음 보는 과일이 잔뜩 떨어져 있었다. 어부는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겨를도 없이 닥치는 대로 그것들을 입에 넣었다. 그렇게 몸을 숙인 채 정신없이 먹던 차, 그의 앞에 웬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어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의 앞엔 누군가가 서 있었다. 그대는 조선 사람이요. 그는 깨끗한 장삼을 걸친 기이한 생김의 노승이었다. 그의 눈은 새하얀 눈썹에 덮여 보이지 않았고 귀는 어깨까지 길게 들이워져 있었다. 또 그의 목에는 108개의 알이 꿰어진 108염주가 걸려 있었다. 그 기운이 가히 보는 것만으로도 압도될 정도였으니 어부는 손에 쥔 과일도 놓고 경외의 눈으로 노승을 바라보았다. 말을 알아듣는 것을 보니 조선 사람이 맞구려. 그의 말은 분명 조선말이었지만 참못 다른 데가 있었다. 다만 외국말 같지는 않았고 어딘가에 옛말 시인 듯 했다. 노승은 어부를 일으켜 주더니 가만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를 따라오시오. 사내는 홀린 듯 노승의 뒤를 따랐다. 노승은 숲속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동안이나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이윽고 노승이 걸음을 멈춘 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숲 가장자리에 둥그런 모양으로 나무가 자라지 않아 있었는데 그곳엔 투명한 유리로 만든 저택이 지어져 있었다.
수정처럼 맑은 벽을 통해 집안의 사람들이 여럿 있는 것이 그대로 보였다. 노승은 문을 열고 어부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집 안에는 우아한 여인 8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또한 보는 것만으로도 공경과 두려움이 느껴지는 신비로운 기운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말로만 전해 듣던 팔선녀가 분명했다. 손님께 차를 내어주시오. 그러자 팔선녀들은 사내에게 잔 하나를 내어주고는 무언가를 따라주었다. 이는 안개처럼 뿌옇지만 속이 들여다보이는 신비한 물이었다. 어부는 그것을 의심 없이 들이켰다. 그러자 그간 쌓였던 갈증과 허기짐이 단번에 해소되었다. 어쩌다 이 먼 곳까지 이르게 되셨소이까? 노승은 그제야 다시 말을 꺼냈다. 이에 어부는 그간의 일을 설명하고는 고향으로 보내줄 것을 간곡히 청했다. 노승은 이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물론 그럴 것이오. 다만 육지로 돌아가는 길에 내 부탁 하나를 들어줄 수 있겠소이까? 노승은 방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나무 상자를 열더니 그 안에서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다. 이 물건은 양산 땅에서 빌려온 것인데 고향에 도착한 뒤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겠소. 양산이라면 제 고향과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목숨을 살려주신 스님의 은혜 무엇이라도 하지 못하겠습니까? 마땅히 그러하겠습니다. 노승은 가만히 미소를 지었다. 노승은 어부를 다시 배가 있는 바닷가로 안내하였다. 그리고 아까 전 부탁한 물건과 쌀 한 줌이 담긴 주머니를 건네며 말했다. 가는 길에 쓸 양식이요. 내가 맡긴 물건을 사용하면 쌀이 다 떨어지기 전에 고향에 당도할 수 있을 것이요. 그러더니 품에서 기다란 쇠붙이 하나를 꺼내 어부에게 건네었다. 이것이 가르치는 대로만 가면 고향은 물론 물건을 돌려줄 것도 알 수 있을 것이요. 그럼 조심히 돌아가도록 하시오. 어부는 노승의 기운에 압도되어 한치의 의심도 없이 이를 받아들고선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그러곤 배를 띄우자 배는 저절로 앞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잠시 후 기이하게도 짖디짖던 해무가 서서히 거치더니 이내 수평선이 또렷해지기 시작했다. 배는 잔잔한 수면을 가르며 쇠붙이가 향하는 방향으로 향했다. 바다 한가운데 홀로 사는 노승려라니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제야 어부는 승려의 이름조차 묻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았을 땐 까마귀 머리를 닮은 섬은 이미 수평선 너머로 사라진 뒤였다. 사내는 보자기를 풀어보았다. 그것은 무쇠로 만든 작은 솥이었다. 어부는 노승이 일러준 대로 그가 준 쌀 조금을 솥에 넣고선 뚜껑을 닫았다. 그리고 다시 이를 열어보니 놀랍게도 솥 한가득 밥이 지어져 있었다. 그는 그렇게 노승이 준 쌀을 먹으며 쇠붙이를 따라 바다를 나아갔다. 귀신이냐 사람이냐? 어부가 도착하니 그의 집안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그가 집에 돌아온 것은 분명 풍랑을 맞은 뒤 7일 만이었으나 육지에서는 무려 석 달이나 지나 있었다. 그의 식구들은
어부가 바다에 나간 지 한 달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자 죽은 줄로만 알고 이미 장례도 치른 뒤였다. 어부는 가족들과 눈물의 재회를 하며 자신이 겪은 기이한 일을 모두 말해주었다. 그리고 비로소 편히 몸을 가누려는데 문득 노승의 말이 떠올랐다. 이 물건은 양산 땅에서 빌려온 것인데 고향에 도착한 뒤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겠소? 이에 노승이 준 쇠붙이를 보니 남서쪽을 똑바로 가리키고 있었다. 어부는 곧장 다시 집을 나섰다. 아니, 이제 돌아오셨는데 어디를 또 가려 하십니까? 나를 구해주신 분이 부탁한 것이 있어. 그러고는 쇠붙이를 따라 양산으로 향했다. 양산에 도착한 뒤 쇠붙이는 어느 산 하나를 가리켰다. 어부는 그 방향을 향해 쉬지 않고 걸었다. 그러자 얼마 뒤 길 끝에 커다란 문이 보였다. 통도사라는 사찰의 일주문이었다. 어부는 그곳의 주지를 만나 노승에게 받은 솥을 내밀었다. 그것을 본 주지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이것을 어떻게 가지고 계셨는지. 이 물건은 이곳 사찰에서 보관하던 통독이라는 것인데 꼭 석 달 전에 사라졌었습니다. 이에 어부는 놀라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주지는 한 번 더 놀라며 말했다. 그분을 아십니까? 그분은 사명대사이십니다. 그때로부터 약 350년 전 임진왜란, 왜군이 침략해오자 사명대사는 승려들을 이끌고 의병을 일으켜 왜군에 맞서 싸웠다. 그리고 수년간의 사투 끝에 왜군은 물러가고 기나긴 전쟁도 끝이 났지만 사명대사는 스스로 일본으로 향했다. 조정 대신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은 일에 대사는 스스로 나서 일본에서 그들과 강화를 맺고 외장 가토를 만나談판을 벌인 끝에 포로로 끌려간 조선인 3,500명을 고국으로 데려왔다. 그런데 그는 일본으로 출발하기 전 이리 말했다고 한다. 이 통로기를 잘 보관하면 훗날 중이 쓸 일이 있을 것이다. 이에 통도사에서는 그 통로기를 둘 창고를 따로 짓고 긴 세월 보관하였는데 석 달 전 사명대사가 일본으로 건너간 날을 기리는 제를 올리려 창고를 열어보니 통로기가 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사명대사는 입적 뒤에도 동해에 머물며 고국을 떠나 떠도는 조선인들을 지켰던 것이었다. 이 일이 있고 얼마 뒤 일본은 패망하였고 조선은 해방되었다. 사명대사는 아직 동해에 남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을까?